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기준금리 인상 폭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연준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관련 내용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은행발 위기 사태 속에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기도 하고 또 이런 딜레마에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것 같고 어제 박사님께서도 파월 의장의 고민은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일단은 0.25bp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의 예상은 좀 더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선택 예상하십니까? 예, 운명의 순간은 정확하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입니다. 예. 3시에 정책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거기에 금리 인상 내용, 폭 이런 게 담겨 있습니다. 예. 또 점도표도 함께 나오는데요. 과연 연준은 지금의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어떤 하나의 큰 바로메타가 되기 때문에 네. 세계가 그야말로 숨을 죽이고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정책 목표는 연착륙입니다. 네. 소프트 랜딩을 하자. 물가를 살짝 내려가면서 경기 침체도 오지 않게 하자. 이런 이제 용도로 이런 목적을 분명한 의식을 갖고 그동안에 금리 인상을 추진해 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두 가지가 지금 다 잡아야 될 두 마리 토끼가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안 내려가고 있는 내릴 생각은 안 하죠. 예, 그렇지. 1월 달에는 좀 내렸다고 판단했는데 2월 달에는 다시 좀 이 주춤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물가 측면만 보면 0.50% 빅스텝을 하고 싶은 것이 이 제롬 파월의 내심일 것입니다. 그런 내심을 여러 차례 밝힌 적이 있고요. 현재의 금리가 4.75%, CG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여기서 0.50을 올리면 이제 5%로 성큼 올라가는데요. 예. 문제는 여기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라는 어떤 돌발 변수가 터진 겁니다. 은행이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뱅크론이 생겼고 은행 수지가 악화됐고 이미 스위스에서는 그 스위스 크레딧 은행은 사실상 인수 피합병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또 올리면 경기 침체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물가 잡는다고 하다가 경제를 완전히 망칠 수도 있다. 뭐 우리 속담에도 호사성에 교각살우라는 얘기가 있죠. 소뼈가 잘못됐다 해서 뼈를 좀 고쳐주려고 하다 보니까 소리를 잘못하면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과연 소프트 랜딩을 할 수, 물가도 살짝 안정시키고 경기에도 타격을 주지 않는 그 솔로몬의 지혜가 뭐냐. 현재 시장에서는 시카고 선물 시장, CME 시장에서는 선물 투자하는 전문가들이 투자한 결과를 놓고 보면 84.5%, 투자자의 84.5%가 0.25%를 올릴 것이다 라는 데에 비중을 두고 있고요. 또 나머지 15%는 금리 동결할 거야. 아무리 제롬 파월이 강심장이라 하더라도 은행이 흔들흔들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일단 동결하고 좀 두고 보자고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이제 동결했을 때는 예. 시중에서 이거 생각보다도 금융기관 사태가 심각한 거 아니야? 오히려 그런 사인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후퇴할 수도 없는 이것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불과 20일 전에 빅스텝이라는 것을 본인이 먼저 입방정으로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빅스텝을 하려고 하던 제롬 파월이 금리를 동결했어? 은행이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바로 그런 각도에서 내심은 결정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제롬 파월은 하루 회의가 끝났거든요. 곧 미국 시간으로 낮이 밝으면 회의를 시작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데 네. 바로 그 조화선, 물가 잡는 거와 경기 침체, 은행 파산 위협으로 야기된 그 경기 침체 와중에서 어느 선에 조화를 할 것이냐. 이것은 거의 그 신의 영역, 그러니까 이론적인 경제학적 논리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촉의 영역, 어떤 오랜 경험으로서의
선택의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뭔가 딱 어떤 지표로만 딱 정할 수는 없는 그런 네. 부분들. 근데 이제 얘기하셨던 게 아까 이제 동결을 할 경우에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더 진짜 은행 심각한 거 아니야라고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 하셨는데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은행 위기 막기 위해서 위기 진정이 필요하고 필요시에는 추가 조치할 거라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은행 사태가 안정면을 맞지 않겠냐는 뭐 이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0.25 bp가 좀 더 좀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좀 섞인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그렇습니다. 0.25%를 올렸을 경우에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종전의 0.5 예고보다는 좀 낮은 것이어서 시장의 충격이 덜한 반면에 또 갑자기 또 금리 동결을 하면 금융시장이 너무 나쁘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데 반해서 0.25 정도 올리면 유럽은행은 0.50을 올렸거든요. 그랬잖아요. 이 험난한 와중에서도 그런 얘기는 연준이 현재의 그 지역 은행들 사태를 충분히 컨트롤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나 이제 일부 많은 뭐 일란 머스크라든지 또 금융시장의 많은 관계자들은 예. 지금 은행의 파산 위기가 경각에 달려 있다. 이럴 때는 쉬어가는 게 답이다. 우리나라에도 한국은행 이창양 총재가 안개가 차고 끼었을 때는 좀 차 세우고 쉬는 게 답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각도에서 금리 동결을 요구하는 세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제닛 옐런 재무장관, 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바로 지난번에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전임자입니다. 전임자죠. 예. 전임자하고 또 경제학적 어떤 지식이나 레putation 평판으로 봤을 때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롬 파월보다도 급이 높은 분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의 영향을 상당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미국 재무부가 또 제닛 옐런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것을 굉장히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밤사이에 아주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지역 은행들 앞으로 부실이 더 생기면 현재로서는 안전하다고 보는데 더 생기면 추가로 예금 보장을 해줄 수 있다. 정부가 개런티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문제가 생기는 은행에서만 이런 문제가 나올 테니까 사실상 모든 금융기관을 향해서 다 해준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것은 이 금융 시스템 역사에서 아주 혁명적인 발언입니다. 그 발언이 나오고 나서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지금 들끓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론적으로 정부가 마음은 모든 은행을 그 예금을 보장해 주고는 싶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은행 도산이 여러 군데 터진다고 그러면 정부들 돈의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대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다만 제닛 옐런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강력한 메시지, 정부가 보장할 거야라고 하면 뱅크런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니냐. 불안한 심리를 좀 낮출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불안 심리가 없어져서 뱅크런이 적어지면 그러면 굳이 정부가 보장 안 해도 문제가 해결될 테니까 하나의 이것을 이제 경제학에서는 플래시보 이펙트, 플래시보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러나 이 플래시보 효과도 금융시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15년 전에 베어 스톤스 사건, 그랬었죠. 우리 앵커님도 여러 번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한번 교훈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해에도요, 2007년도였습니다. 2007년,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6년 전이었는데 그날도 3월 달에 일요일 날이었습니다. 베어 스톤스가 금융 부실로 해서 도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JP 모간에게 팔았습니다. JP 모간이 샀어요. 그리고 당시에 미국의 재무장관이나 연준 의장들도 이 은행 파산을 절대 두고 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했습니다. 뭐 지금은 은행을 보호했고 15년 전인 2007년에는 보호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보호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베어 스톤스 어떻게 됐습니까? 6개월 뒤에 결국 파산하고 베어 스톤스 사건은 더 큰
리만 브라더스 사건으로 이어졌죠. 확대가 됐거든요.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니 옐런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본 것은 아주 착각입니다. 물론 지금 사태는 베어 스톤스나 또 리만 브라더스 사건과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의 사건은 본질적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리만 브라더스 사건은 손실을 엄청나게 입어서 생긴 사건이고 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건은 아직 손실이 입어나지 않았는데 단기 자금을 장기 자금으로 돌리다가 유동성이 수급 불일치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비해서는 피해 규모가 지금 훨씬 적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끝난 게 아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면요. 지금부터 연방준비은행이나 미국 재무부는 다시 부도가 나지 않는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행을 향해서 강력하게 대출 규제를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뱅크런 났을 때 정부도 함께 망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엄청난 긴축과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FOMC 정례회의 후에 점도표도 그렇고 경기 전망 발표가 됩니다. 또 FOMC 결과가 중요한 것이 우리 통화 정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 나오게 될지 저희가 내일 이 시간 또 관련 내용들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주제가 또 있습니다. 이걸 좀 짚어야 될 텐데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 관련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공장을 갖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일단 최악의 어떤 상황은 피했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박사님 모실 때 이번 어떤 규정 발표 내용에 있어서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 짚어주시죠. 예, 드디어 전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예, 상당히 암울합니다. 우리가 반도체가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거의 지금 5분의 1이 넘어가고요. 예. 특히 반도체 수출을 해야 되고 또 반도체 수출 기지가 대부분 중국에 있습니다. 네. 생산 기지도요. 그런데 미국이 이제 반도체 칩스법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 받는 회사는 더 이상 신규 투자를 못한다. 그동안에 이렇게 알려져 왔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밤사이에 나온 구체적인 어떤 이 가이드라인,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왔습니다. 지금 삼성의 경우에는 이미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어요. 예. 그런 보조금을 받게 되는 그런 수순인데 삼성의 경우에는 이제 종래에는 이 칩스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투자를 못한다 이래 됐었는데 이번에 나온 이 세부 지침 안에서는 10년간 5%의 정설까지만 허용해 준다 이거거든요. 1년 5% 아니고 10년간 5%인 거죠? 예. 예. 5%라는 것은 지금 반도체 산업의 발전 속도를 놓고 봤을 때 예. 거의 추가적인 정산은 하지 말라라는 얘기고요. 다만 그 중에서 왜 이리 5%를 준다면 그동안에는 양을 아예 못하게 했는데 기술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좀 봐준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5% 이렇게 결정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기술 업그레이드도 하지 않게 되면 중국 내에서 경쟁을 할 때 중국산 반도체 회사들한테 완전히 한국이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봐줬는데 5%라는 그 정산 한도 조항이 너무 야박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칩스법은 사실은 세컨다리 규제입니다. 메인 규제는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법인데요. 반도체 장비를 미국 등 또 미국의 가장 동맹국들이 대부분 만들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장비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있어야 새로운 제품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반도체 그 수출 규제법에 따라서 중국에 있는 외국계 회사도 통제가 됩니다. 다만 10월 달까지 우리가 좀 유예를 받았는데 10월 이후에는 사실상 전면 통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국에서의 반도체 생산 그야말로 참 대란을 맞게 됐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통상 요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고민이 커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관련 내용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